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문제풀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이론 수업 듣는 거하고 또 문제풀이하고 달라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밑에 그 문제집에 보면 정답과 해설이 다 있잖아요. 또 이때 이거 보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모의고사 같은 거 보시면 이제 어떻습니까? 문제만 있고 정답은 없죠. 그리고 이제 시간 내에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100분의 1차인 경우에 100분 동안에 부동산 학교는 40문제, 민법 40문제, 80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마킹까지 다 하고 제출하셔야 돼요. 또 그때 또 달라요, 이게. 그래서 이제 하나의 그 이제 계단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이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와 해설이 있는 거 진도별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해요? 이제 모의고사로 연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건 이제 이론 강의 끝났고 2단계죠, 2단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기출문제를 봤기 때문에 이제 뭐 대충 내용을 알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일 좋은 문제는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보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디냐면은 1주차 수업 내용 나간 만큼만 나가는데 부동산학 총론이라 하거든요. 이제 뭐 요약집에는 이제 어디냐면 요약집하고 이제 같이 있어야 돼요. 문제집하고. 요약집은 이제 어디냐면은 10페이지네요. 그 요약집 10페이지 보시면 부동산학의 기초 이론이라고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총론이라는 데인데 여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한 3문제 정도 나오는데 웬만하면 다 맞춥니다, 여기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 돼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학 총론이라는 데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여기 이제 포인트가 좀 나오죠.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냐면 토지 용어, 토지 용어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주택의 용어, 그 다음에 부동산의 특성, 특히 토지의 자연적 특성, 이런 거는 굉장히 세 군데는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진도 나가면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이제 대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문제 푸실 때 어떻게 되느냐?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항상 문제를 푸실 때 X 이렇게 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X냐 동그라미냐 안 하면은 뒤죽박죽 돼가지고 엄한 걸 이제 마킹한단 말이에요. 옳은 거 고르시오 그런데 뭐요? 이제 틀린 거 찍고 틀린 거 고르시오 그런데 옳은 거 찍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 항상 문제 푸실 때 X 동그라미 그리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미리 알려드리면 긍정형이 있고 옳은 것을 고르시오. 부정형이 있죠. 틀린 거를 고르시오. 근데 예전에는 어땠냐면은 부정형이 한 35문제고 긍정형이 이제 한 5문제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거의 5대 5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 20문제, 20문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잘 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사실 어려운 건 긍정형이 더 어려워요. 옳은 것을 고르시오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시험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거기에 이제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뭐냐면은 부동산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번서부터 좀 봅시다. 자,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법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복합 개념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이제 이건 법률적, 그 다음에 경제적, 기술적 이거 무슨 개념이죠? 복합 개념. 접근을 시도하는 종합과학이고 응용과학이고 우리는 사회과학이죠. 그래서 부동산학은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이거는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건 이제 하나의 부동산학의 정의인데 외울 필요는 없고 뭐 그렇구나 정도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의사결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의사결정 과정. 그럼 의사결정 분야가 나와야 돼요.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 그 요약집 11페이지 보시면 자, 요약집 11페이지 보세요. 자, 요약집 11페이지 보면 뭐가 나왔느냐? 부동산 활동의 분류가 나와요. 그렇죠? 양가로 5번에. 그 양가로 5번에 부동산 활동의 분류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뭐야? 의사
결정 분야, 의사결정, 그 다음 뭐요? 지원 분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의사결정 분야 하면 뭐야? 투자, 개발, 금융. 그렇죠? 결정 지원 분야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부동산 관리, 마케팅, 그 다음에 뭐야? 컨설팅, 그 다음에 감정 평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지원 분야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지원 분야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서비스업이라 하죠. 서비스업. 부동산 서비스업.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의사결정 분야, 여기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투자, 개발, 금융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의사결정이라는 건 부동산 투자, 부동산 개발, 부동산 금융. 이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됐고요. 자, 2번 봅시다. 부동산학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현실에 부동산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뭐야? 경험과학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야. 현실의 문제. 이 현실의 문제를 다루는 학문을 경험과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을 다루잖아, 이렇게. 그래서 부동산 투자자나 부동산 개발업자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실행하는 그 금융기관 등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양한 그 위험에 직면해 있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위험을 줄이고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다루기 때문에 무슨 과학이다? 경험과학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하기 위해서 쓰이는 학문들을 우리가 무슨 과학이라고 그래요? 응용과학이라고 하죠. 그렇죠? 경험과학과 응용과학은 뭐야? 비슷한 맥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약집에는 어디 돼 있냐면 이제 10페이지 보면 페이지 10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풀이 하면서 이렇게 요약집하고 같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뭐냐면, 자,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민간에 한정하여 볼 때는 이렇게 돼 있어요. 민간에 한정한다는 건 뭐냐면 시장이라는 관점이에요. 뭐라고요? 시장.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중시하게 된다. 벌써 3번이 틀렸네요. 그죠? 이거 3번이 이제 왜 틀렸느냐? 간단한 거죠. 이게 틀렸는데, 요약집에 어디 보면 되냐면, 여기 보면 됩니다. 13페이지. 그래서 이제 요약집 13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 거기 보면 부동산학의 이념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부동산학의 뭐야? 이념. 이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념에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나오는 건 효율성이죠. 그래서 시장이라는 관점에서는 시장이라는 관점. 시장에서는 뭐야? 효율성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시장은 냉정한 겁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체제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모든 시장은 뭐 냉정한 거 아니에요? 뭐 가격을 지불해야만이 소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산 또는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게 냉정한 거예요.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효율성이에요. 효율성이 중요한 거지 형평성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럼 형평성이라는 게 뭐냐? 형평성은 분배와 관련된 거, 분배. 근데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시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불공평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시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분배 만약에 주택이다. 그럼 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불 능력이 없다. 그럼 주택을 소비할 수가 없어요. 시장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주택이 이걸 필수제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필수제. 인간이 생존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재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노숙자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형평성 분배니까 이 형평성은 누가 개입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이거는 어쩔 수가 없이 주택이 필수제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우리가 임대주택 정책 배웠죠. 임대주택 정책을 배웠죠. 그게 바로 뭡니까? 임대료 보조. 그래서 우리 하고 있죠.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공공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이런 거 공부해주고 있죠. 이런 거 전부 다 형평성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따라서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이죠. 그런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뭐예요? 전체를 다 봐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또는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형평성도 중요하다라고 이제 13페이지에 부동산학의 이념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았죠?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뭐가 나왔느냐? 부동산 활동은 당연히 대인 활동이죠. 그래서 대인이니까 뭐요? 임대인, 임차인 또는 매도인, 매수인을 대상으로 하고 물건을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게 대물 활동이고 그 다음에 과학성, 기술성. 그래서 이제 과학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과학이라는 건 뭐야? 이론. 기술이라는 건 뭐야? 경험. 그래서 기술과 이론과 경험을 같이 겸비해야 전문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뭐야? 윤리성이 있어야 되겠고 전문성, 임장활동, 정보활동, 뭐 기타 등등등등등등. 그죠? 이게 다 배운 내용이죠. 자, 그 다음 5번에 보면 이게 뭐냐면 능률성이라는 건 뭐냐면 효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효율성과 안정성 서로 상충관계예요. 서로 충돌한다 이거죠. 능률이라는 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속되게 표현하면 빨리빨리. 그렇죠? 빨리빨리. 요거는 뭐야? 천천히. 뭐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빨리빨리, 하나는 천천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서로 상충관계가 있는 거죠. 뭐 이렇게 간단히 인식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해서 이제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1번을 보겠습니다. 1번 역시 틀린 거네요. 그 틀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X. 그리고 문제 풀어야 돼요. 자, 읽겠습니다. 1번 부동산 마케팅, 관리, 상담. 상담이라는 게 뭐냐면 컨설팅 또는 자문. 상담을 컨설팅이라 하고 컨설팅이라 또는 뭐라 그래요? 자문이라고 표현합니다. 평가 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결정, 결정 지원 분야에 속한다. 맞죠? 이거. 그래서 이제 결정 지원 분야고, 그 다음에 결정 분야는 아까 언급했고. 자, 2번. 부동산학은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무슨 과학? 종합. 학문, 즉 종합과학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학문과 부동산학은 연계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컨대 이런 얘기예요. 요즘 자꾸만 이제 그 전세 사기 터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전세 또는 주택 임대차를 한다. 그러면 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많이 개정이 됐는데 뭐 전세 사기 특별법이니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중개나 부동산 중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단순히 중개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양도세라든가 취득세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의 내용들을 알아야만이 등기부도 열람할 줄 알아야 되겠고 건축물 대장도 볼 줄 알아야 되겠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무슨 학문이다? 종합 학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 3번에 보면 부동산학은 토지 및 그 정착물에 관하여 이거 나왔죠? 이게 이제 뭡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민법상의 부동산 또는 뭐야 협의 부동산, 좁은 뜻의 부동산이 되는 거죠. 그것과 관련된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 제 측면을 제라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제 연구하는 학문이다. 맞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뜻도 있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4번 보세요. 부동산학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탐구하는 점에서 순수과학, 요거 때문에 틀렸네요. 자, 그래서 순수과학 요거 때문에 틀렸죠. 자, 그래서 이제 요약집에 보면 이게 나오죠. 요약집 몇 페이지에 보면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10페이지 요약집 10페이지 보면 이제 이론 강의하면서 설명했죠, 제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순수과학 아니란 말이에요. 자,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 순수과학이 뭐냐 이거 알 필요도 없습니다. 묻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개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린 중개업이니까 순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여기 이제 그 공부하는 분 중에 중개업 좀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실무를 하는 분들이. 순수하면 어떻게 되죠? 눈 뜨고 고백하는 세상이에요, 거기 진짜.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가 그러죠, 일부가. 그런데 순수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학이다. 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자연과학이 뭐냐 묻지 않습니다. 자연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밤하늘의 별들을 쳐다보겠다는 얘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왜 별자리가 바뀔까? 이거 연구하는 게 자연과학이에요. 근데 중개업을 하는 분이 밤하늘의 별을 보고 있다? 이건 심각한 얘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단히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 5번에 보면 접근 방법 중 의사결정 접근 방법 나왔어요. 자, 그럼 의사결정 접근 방법 나오면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인간은 합리적이다. 이거 나오면 맞다 그러시면 돼요. 인간은 합리적이다. 같이 이렇게 하라고 제가 이론 강의하면서 했죠. 그래서 이제 어디 보냐면 자 이제 그 요약집에는 이게 어디 나와 페이지 이제 어디냐면 12페이지하고 1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두 개는 알아야 돼요. 의사결정 접근 방법 하면 뭐야? 인간은 합리적이다. 그 다음 종합식 접근 방법이 나올 거예요. 종합식. 그렇죠? 그럼 뭐야? 종합이 나왔으니까 글 중에 종합이 나와야 돼. 글 중에. 그래서 뭔가를 종합한다. 그럼 종합 비타민, 복합 비타민. 그래서 복합 개념.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지. 이렇게 같이. 예, 그럼 복합 개념은 뭐가 나와야 돼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렇게 이제 수업 시간에 해줬죠? 그렇게 하세요. 그냥. 뭐 디테일하게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간단히 처리하고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 자, 이제 3번이죠. 2번이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2번.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옳은 거예요. 동그라미 딱 치고 이제 가야 돼요. 자, 옳은 거 봅시다, 여러분. 자, 1번 보세요. 여기 보면 정부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벌써 이거 아니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섹터, 2섹터, 3섹터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주 쉬워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1섹터가 뭐냐? 이 활동의 이제 주체인데 1섹터가 정부예요, 정부. 정부가 주체가 된단 말이에요. 또는 공사. 우리는 뭐야? 정부, 지자체, 공사 전부 다 어떻게 공공이라 하죠. 그래서 공공이 정부가 주체이면 1섹터고 2섹터는 민간이에요. 민간이 이제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되면 1섹터라요. 그 3섹터는 뭐예요, 여러분? 이제 공공과 민간이 같이 하는 거죠. 공공과 민간이 같이 하는 이런 경우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이 같이 하는 경우.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 3섹터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비 사업 할 때 이제 그 예를 들어 지자체하고 또는 어떻게 해야 돼요? LH공사나 SH공사하고 조합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법 시간에 배우실 겁니다. 그때는 뭐라 그래요? 제3섹터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2섹터가 아니라 1섹터가 되는 거죠. 2번 보겠습니다. 부동산학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현실의 활동과 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경험과학이다. 응용과학이다. 그런데 인간과 무관한 자연현상도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뭐 틀렸죠, 이거. 말이 안 되죠. 자, 우리는 자연현상, 이거 밤하늘의 별자리 안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곤란한 얘기죠. 자, 3번. 투자, 금융, 개발, 정책, 마케팅 등은 부동산 실무 분야 중 결정 분야, 이거다. 결정 분야. 결정 분야는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투자, 개발, 금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투자, 개발, 금융. 그렇죠? 여기 보면 마케팅 나왔잖아요.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부문이 하는 건 정책인데 이거를 이제 결정 분야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요. 애매하죠, 이거는. 이건 정부 부문이니까. 어찌됐건 간에 이제 어떻게 돼요? 이 투자, 개발, 금융. 요게 이제 뭐가 돼요? 결정 분야, 의사 결정 분야. 이렇게 되는 거죠. 틀렸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어요. 부동산학의 이념 중 효율성이 나왔어요. 효율성. 이제 의 원리는 사적 부분과 관련이 있으며 공익과 어떻게 해야 돼요? 연결성을 갖는다. 이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사익이라는 건 이제 시장이죠. 여기 보면 있으면 공익과 연결성을 갖는다. 이게 아니죠. 공익은 뭐야? 공익은 정부 입장이란 말이에요. 정부 입장. 근데 효율성은 정부 입장이에요. 시장이에요. 시장이죠. 그래서 이건 뭐죠? 사익과 관련돼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서 다시 하면 시장 하면 뭐예요? 시장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효율성. 시장은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수요자들 입장에선 뭐야? 효용 극대화. 공급자 입장에선 뭐야? 이윤 극대화. 이윤, 효용. 이거는 뭐야? 사익이라 하죠. 전체의 공공복리는 공익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성은 사익과 관련된 거죠. 그렇죠? 공익은 이제 정부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이게 틀렸다. 그러니까 요 문맥을 보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5번.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정부 부분에 한정하여 볼 때는 형평성의 이념이 효율성의 이념보다 중시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정답은 이제 이거밖에 없는데
근데 이것도 좀 애매한 지문이에요, 사실. 본고사는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이렇게는 안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정부라고 그랬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효율성, 형평성 다 뭐야? 중시해요. 근데 어디에 치우치진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5번을 이제 정답으로 해야 되는데, 뭐 맞는 게 뭐 가장 흡사한 거 5번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정부라는 건 사회 전체거든요. 그럼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효율성만 중요하냐, 형평성만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하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어디에다 치우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이렇게 매끄러운 징후로 하면은 정부 부분이다, 정부 입장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효율성과 형평성, 양자 모두 중시된다. 이렇게 해야 좀 더 매끄러운 지문이 되겠죠. 이거 어찌됐건 간에 해서 5번으로 이제 정답이 처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나오냐? 자, 이번에는 3번이에요. 3번.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틀린 겁니다. X하고. 자, 이제 부동산학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인식,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이다. 그래서 이제 사회과학이라는 거죠. 인간의 어떤 행태를 연구하는 거니까 사회과학. 그다음 2번.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학은 부동산 관련된 문제 인식과 해결을 위해 사회,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 접근을 시도하는 벌써 이거 아니죠?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 벌써 뭐 이거 아니죠? 아니죠. 2번 틀렸죠? 네. 자, 3번.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여러 관리 측면의 행위를 부동산 활동이라 한다. 뭐 이건 참고로 알고 계세요. 뭐 참고로. 3번 같은 경우에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4번. 부동산학의 1번 원칙 중 기회비용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의 문제와 관계 깊은 원칙은 경제성의 원칙이다. 그래서 이며 부동산학의 연구 목적과 관련하여 중시되는 원칙은 능률성의 원칙이다. 그래서 능률성이 효율성이고 효율성은 뭐 경제성과 비슷한 말이죠, 다. 그래서 경제성, 효율성, 능률성 다 비슷한 말이에요. 이게 비슷한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여기 기회비용이라 나왔죠. 기회비용인데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기회비용을 고려한단 말이에요. 기회비용 간단히 좀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그럼 선택을 하면 당연히 대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공짜는 없습니다. 선택을 하면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럼 포기한 게 나오죠. 포기한 거. 포기한 거 나오죠? 그 포기한 거를 우리가 무슨 비용이라고 그래요? 기회비용이라고 그래요. 포기한 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중개사 공부를 하잖아요. 이거 선택을 하죠. 그럼 당연히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가가 뭡니까? 책도 사고 학원도 다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독학한다 한 10년 하면 독학하겠죠. 대가 그럼 포기해야 되죠. 포기. 뭐 젊은 친구들 입장에 보면 알바를 포기해야 되잖아, 알바. 그렇죠? 이거 포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부하다 몰빵 때려야 되니까. 그럼 알바에서 얻는 그 대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가. 그 대가가 뭐야? 그 대가? 이게 기회비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개를 따진다고요. 따져서 당연히 기회비용보다 선택한 게 더 대가가 커야 된다는 얘기지, 이게. 이 대가가. 그렇죠? 그래서 그럼 알바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알바를 하게 되면 그게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인중개사를 합격해서 이제 중개업을 하시면 이건 직업이 되는 거 아니에요. 평생 직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더 크죠. 그러니까 알바보다는 뭘 해야 돼요? 공부하는 게 더 맞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죠. 이렇게 따지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야? 이거 합리적인 선택. 이건 뭐야? 뭐 경제성 또는 능률성, 효율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면 임장활동 나왔어요. 임장활동. 여러분 임장활동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부동성이 나와야 되겠죠? 부동성 때문에 우리는 뭐야? 무슨 활동이죠? 임장활동.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이게. 그래서 부동성 때문에 파생되는, 조금 이따 또 나오겠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장활동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이다, 지역적이다, 지역적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접성과 더불어 무슨 효과? 외부 효과. 외부 효과가 나타나니까
부동산 전문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어떤 특정 물건의 가격, 가치, 임대료를 측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역 요인을 분석, 지역 분석은 필수란 얘기죠. 왜 그러느냐? 그 지역의 내용이 다시 말하면 뭐 기반시설, 다시 말하면 병원, 쇼핑센터, 공원, 도서관, 전철역 이런 것들이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지역 분석 또는 점포다. 그럼 상권 분석은 기본이죠, 그게. 그렇죠? 네, 부동성 때문에 다 파생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4번에 보면 이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 옳은 거예요. 자, 옳은 거. 자, 뭐가 나왔어요? 종합식 접근법 나왔죠? 종합이 나오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종합 또는 뭐야? 복합. 이게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복합 개념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다시 말하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거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2번인데요. 이제 이게 맞는 건데, 정답은 이제 1번이 정답이죠. 2번에 보면 보세요. 인간은 합리적이다 이렇게 나왔죠. 인간은 뭐라고요? 합리적이다. 이거 나오면 분산식이야, 의사결정식이야. 의사결정식이잖아요. 틀렸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이제 이게 왜 이게냐 보면 쭉 보면 효율성이라 나왔잖아요. 그렇죠? 효율성이 나오면 아까도 언급했지만 사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효율성은 뭐야? 사익이죠. 공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 이제 개인, 기업, 민간이죠, 이거, 민간. 민간이니까 이거 뭐야? 1섹터야, 2섹터야, 2섹터고. 그 다음에, 자, 거기 보면, 이게 5번은 이제 왜 틀렸느냐? 능률성이 강화되죠? 그럼 안전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능률성이 커지면 서로 상충관계니까 상호 충돌한다는 얘기죠. 반비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능률성이 올라가면 안전성이 떨어집니다. 뭐 이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알고 계시고, 사실 5번 같은 질문은 모의고사는 나올 것 같은데 보험고사는 안 나와요. 5번 같은 질문은.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연습하라고 낸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5번 같은 거 이렇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건 뭐예요? 종합식 접근 방법, 이건 의사결정식이죠. 의사결정식 접근 방법. 뭐 이런 거는 좀 제대로 야무지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1섹터, 2섹터, 3섹터. 이게 뭐냐? 이 정도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냐? 5번 보겠어요. 자, 이제 요즘 트렌드가 오른 건데, 어휴, 깜짝 놀랐네요. 오른 건데, 요즘 트렌드는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증가했어요. 예전에 이런 문제가 40문제 중에서, 말 문제 중에서 뭐 한두 문제, 한 문제 이런데 요즘 한 3문제? 3문제, 4문제 정도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박스 쳐놓고 옳은 거로 또는 틀린 거로 연결된 것은 이렇게 나와요, 요즘은. 그래서 이런 거에 이런 폼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렇게. 이게 다 봐야 된다는 얘기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본 봅시다. 자, 부동산 활동은 공중지표 지하를 포함하는 3차원 공간이다. 이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와 관련된 게 뭐죠? 민법 제212조죠. 따라서 토지 소유권의 그 어떤 범위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상하에 어떻게 자기 소유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만큼의 토지가 이렇게 있다. 갑소유다. 그럼 갑은 여기를 뭐 지표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지표. 또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수평공간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 수평공간. 자기 소유권 주장할 수 있죠. 자, 이 지상에도 소유권 주장할 수 있죠. 이걸 공중공간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공중공간. 지하에도 자기 소유권 주장할 수 있죠. 이걸 지하공간이라고 해요. 지중공간 또는 지하공간. 그럼 이렇게 하면 3차원 입체공간이 되는 거죠. 이렇게 3차원 입체공간 이만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걸 세 개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3차원 입체공간이다. 이거의 근거 법규는 뭐다? 민법 212조.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상하에 미친다. 토지 소유권은. 이거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좀 이제 나오는 게 그거죠. 특히 이제 지하권, 이 지하공간과 관련된 게 뭐냐면 이거죠. 광물이에요, 광물. 미채굴 광물. 이 미채굴 광물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 땅 속에 있는 미채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땅 속에 있는 흙, 돌, 이거 전부 다 갑거란 말이에요, 이게. 내 땅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광물만큼은, 미채굴된 광물, 요만큼은 요건 광업군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야? 정부 소유요. 뭐라고요? 정부 소유. 이건 내 게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소유권 주장할 수 없어요. 이건 정부가 이제 소유권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취해결된 광물은 어떻게 된다? 토지 소유자의 소유다? 아니다. 아니에요. 정부 소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 정도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업권은 그 얘기고. 자, 니은문 보세요. 사회성 공공성이 있는 재산을 다루므로.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토지와 주택은 필수제예요. 필수제. 특히 토지. 그래서 이제 시장 사익인데, 그렇죠? 그런데 공익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필수제이기 때문에. 그 얘기고, 거래 당사자와 부동산 업자 모두에게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 이건 상식이고. 자, D번. 일반적으로 일반 소비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과는 달리 장기적 배려. 이 장기적 배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뭘 배웠냐면 이 장기적 배려가 어디서 나오냐? 영속성에서 나와요. 영속성. 좀 볼게요. 영속성에 보면은 자, 몇 페이지냐면은 자, 22페이지하고 요약집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 보면 뭐가 나오냐? 영속성이 나와요. 영속성. 영속성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그 23페이지 나와 있네요. 2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동그라미 4번. 23페이지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요 내용이 나와요. 자, 토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명이 굉장히 길어요. 영속성. 그러니까 비슷한 말이 뭐야? 내구성이라고 했어요. 비슷한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용의 비가역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용의 비가역성이 있다고요. 그럼 이용의 비가역성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번 결정하고 번복하기 힘들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요 두 가지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가품이라는 성격도 있죠, 고가품. 근데 시험에는 그렇게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수명이 엄청 길어요. 토지 무한대고, 건물도 한 50년 쓰니까. 한번 결정하면 번복하기 어려워요. 용도 변경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까지 가면은 그 계약은 뭐야? 해지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게 이용의 비가역성이에요. 거기다 엄청 비싸요. 전 재산이니까. 그러니까 결정을 할 때, 즉 매입, 매각, 임대차 이런 결정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신중하게 해라. 그걸 뭐라 그래요? 장기적인 배려. 이렇게 되겠다. 무슨 배려? 장기적인 배려. 이 신중하게 투자라든가 매입, 매각, 임대차 이런 걸 결정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야? 뒷감당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 지금 한창 시끄러운 뭐야? 전세 사기죠. 깡통주택들. 자, 됐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얼번 봅시다. 리얼번. 감정평가사가 이제 감정평가업자가 하는 게 감정평가죠. 중개업자가 하는 게 중개고. 이건 3차 수준이라고 그래, 3차 수준.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뭐랄까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얘기예요.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그렇죠? 감정평가 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자기 주특기가 아니죠. 그때는 2차라고 그래. 2차 수준의 전문성이라고 그래. 2차.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중개를 한다. 그건 3차 수준이죠. 자기를 하니까.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업자의 자기 일이 뭡니까? 감정평가잖아요. 지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지휘를 하는 걸 뭐라 그래요? 3차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3차 수준의 전문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음에 미음번. 이론적 지식의 체계화라는 면에서는 과학성. 과학성 나오면 뭐야? 이론이에요, 이론. 그 다음에 실무 응용한다. 그쵸? 경험이다. 그때는 뭐야? 기술성. 그래서 이제 실무가 나오면 뭐야? 기술성.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전문가는 이제 부동산 활동 속성에서 나오는데, 자, 부동산 활동에 뭐가 나와요? 속성에 보면 나옵니다. 부동산 활동의 속성.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속성에 보면 나오는데, 자, 속성에 보면 나오는데, 여기 기본소에 나온, 요약집은 뺐네요, 제가. 그래서 이제 기본소에 보면, 부동산 활동에 뭐야? 속성이 나오죠. 속성. 부동산 활동의 속성에 뭐가 있어요? 과학성과, 그 다음에 뭐야? 기술성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럼 과학성이라는 게 뭐예요? 이론을 겸비해야 된다. 전문가라는 건. 그 다음에 기술성이라는 건 뭐야? 경험을 갖춰야 된다, 이거죠. 이론과 경험을 다 갖춰야 이게 바로 전문가다 이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이론은 없고
기술성만 있다. 경험만 있다. 이것도 곤란한 얘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여간, 안 좋죠, 이게. 같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간단히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나오냐. 6번.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6번인데, 역시 또 틀린 거네요. 이제 틀린 거. 자, 1번에 보면 뭐라고 됐어요?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인간의 측면에서 대인 활동. 그 다음에, 부동산의 측면에서 뭐야? 대물 활동. 아까 언급한 거고. 소유 활동에서는 최유효 이용. 거래 활동은 거래 질서 확립. 이게 한 30년 전 이론이에요. 30년 전. 30년 전, 이론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알고 그냥 지나가세요, 여러분. 예. 모의고사는 나와도, 봉고사는 나오기 힘듭니다. 이런 게 있나 보다. 넘어가시고. 자, 3번 보세요. 부동산 활동, 임장 활동, 정보 활동.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임장 활동 나왔잖아요, 여기. 그죠? 임장 활동. 임장 활동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부증성이 아니라 부동성. 이게 나와야 되겠죠, 부동성이. 그래서 이제 몇 번 틀렸어요? 3번 틀렸네요. 그죠? 4번. 윤리성은 뭐야? 중개업자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에게도 중시된다.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런데 이제 이론은 이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현실이 이래야 되는 거지 원래. 그럼 거래 사고가 터질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전세 사기가 터질 게 뭐가 있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게 된다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개사법 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벌칙들이 있잖아요, 벌칙들. 그렇죠? 있을 이유가 없지.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 하나의 방향이죠. 그런데 현실은 아니더라 이거죠. 그래서 수많은 벌칙들이 있고 사기가 판치는 거죠, 이게. 그렇지만 우리의 기본은 뭐예요? 중개업자가 됐든 감정평가업자가 됐든, 그렇죠?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서로 윤리성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럼 근데 대부분이 그렇죠. 근데 아닌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문제죠, 이제. 자, 그 다음 5번에 보면, 이건 당연한 거 아까 설명했죠. 네. 중복된 지문은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네. 자, 그 다음에 7번이네요. 이게 이제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이거 외워야 되는 건데, 11페이지에 나오죠. 요약집의 11페이지 보시면, 요약집에 이제 뭐요? 지울게요. 11페이지 보면 이거 외워야 돼, 이거. 11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부동산업 나오죠, 이게. 그렇죠? 이걸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가 있느냐? 크게 임대 및 공급업이 있단 말이에요. 임대 및 공급업. 그렇죠? 그러면 임대업자는 당연히 공급이잖아요. 임차는 수요고, 공급이나 임대나 매한가지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서비스업이 있죠, 서비스업. 그죠? 이거는 서비스, 전문 서비스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여기는 다시 나눠지죠. 임대업자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임대업. 그 다음에 이제 공급업에는 뭐야? 개발 및 공급업. 이 두 개는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공급을 하는 건데, 임대업자라는 건 기존에 이제 부동산이, 건물이 있으니까 임대를 하는 거고, 개발 및 공급업은 뭐야? 신규 부동산을 공급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성질이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거고, 서비스업에는 어떻게 돼요? 다시 부동산 관리업, 그렇죠? 중개, 그 다음에 자문, 감정평가업 정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잖아요. 감정평가업. 그렇죠? 정 안 되면 이렇게 외우라 그랬잖아요. 자, 정 안 되면 이게 개공, 이게 오고. 그 다음에 뭐야? 여기는 이제 당연한 거죠. 요거는 전부 다 서비스업. 또는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자문이 컨설팅이에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 지원 분야라고 하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게 의사결정 지원 분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외우고 계셔야 돼, 이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무조건 외우려 하지 말고 공부를 했잖아요. 공부를 하면 관리업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뢰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의뢰인이 누구예요? 임대업자지 누구예요? 중개나 자문이나 감정평가업도 다 의뢰인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어른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야? 수수료 받는 인생이잖아요, 전부 다. 중개업도 뭐 해요? 중개수수료, 중개보수 아닙니까? 다 계약에 의해서. 그죠? 이거고. 여긴 그게 아니죠. 직접 자기 돈 들여서, 직접 어떻게, 임대업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직접 돈 들여서 건물 투자해서 임대의 수익을 목적으로 업을 하는 자 아니에요. 공급자. 시장의 공급자 아니에요. 주체지, 주체. 여기는 시장의 주체가 아니라고. 자기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대가, 수수료 받는 인생들이에요. 직접 자기가 돈 들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임차인을 확보해서 임대 수익을 노리고 임대를 하잖아요. 개발 및 공급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뭐야? 막대한 돈을 투하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투하해서 신규, 이제 뭐야? 뭐, 예를 들어서, 지식산업센터 또는 뭐야? 점포 또는 뭐야? 아파트 이런 걸 공급하는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이. 그쵸? 이거 성격 다르잖아요. 이렇게. 뭐, 그동안 배운 게 있으니까 그냥 이거 갖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답이 딱딱 찍혀요. 자, 여기 보세요. 해당되지 않는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쭉 보면은 자, 여기 보세요. 개발 및 공급업, 관리업, 중개업, 중개 및 대리업. 그러니까 중개 그 세세 분류에 들어가면 중개 대리업이 있어요. 중개 대리업. 중개 및 대리업. 대리업이 뭐냐면 경공모의 대리. 이거 하는 거예요.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경공모에 대리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고. 이거 4번 틀렸죠? 투자 금융업 없잖아요. 그렇죠? 임대업이 있고. 이게 보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쪽에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업이나 뭐 금융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다고요, 여기는.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이런 게 제일 화가 나는 문제들이죠, 이런 거. 단순한 게. 이거 왜 내나 몰라, 이거 진짜. 이 문제 뭐 화가 나요, 내가. 자, 이런 거는 뭐야? 암기로 풀어야 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또 틀린 거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요거는 이제 30일의 감정평가사 문제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제 답은 1번이죠. 보세요. 건설업이라고 나왔어요. 건설업. 그렇죠? 건설업 없죠? 다시 할게요. 임대 및 공급업, 임대업, 개발 및 공급업, 그 다음 서비스업, 관리업, 그 다음에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 있잖아요. 이거 외워야 된다니까, 이렇게. 이건 건설업은 없잖아요.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1번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외우셔야 돼, 이렇게. 알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이제 해드릴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교재 몇 페이지예요? 자, 요약집에 보면은 11페이지에 나왔습니다. 요약집 11페이지. 자, 다시 이거 그냥 막무가내로 외우지 마시고요.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가 이제 요령으로 해야지 이걸 뭐라 그래요? 막 그냥 무조건 외우려 하는데 그러면 뭐예요? 머리 터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공부가 부동산 학교로만 하는 게 아니라 6과목 공부하는데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외울 때도 어떤 논리를 갖고 외워야 돼요. 제일 먼저 뭐야? 임대 및 공급업. 임대가 공급이니까 공급업이죠. 그렇죠? 그다음 임대업 나가고 그다음에 개발 및 공급업. 그러니까 따라서 임대업과 개발 및 공급업의 차이점은 뭐예요? 둘 다 공급을 하는 거, 부동산을 공급을 하는데 임대업은 기존에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거고 개발 및 공급업은 신규로 공급을 하는 거예요. 신규. 그 다음에 서비스업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 중개, 자문. 그러니까 관리업,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전부 다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부동산을 공급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관련 지식을 제공하고 수수료 받는 사람들이죠. 이걸 뭐라 그래요? 서비스업이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해서 제가 이제 챕터 1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챕터 2는 잠시 쉬었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